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신의 그 한국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김일수 교수님입니다. 이 책을 어제 읽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시고 독일 가서 유학 가서 법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굉장히 객관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다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결론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문민 독재가 시작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독재가 엄청 극심하다라는 논리를 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미법의 배심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독일의 참심제도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형사법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만들어진 제도인데, 배심제나 참심제 도입은 전혀 거론 안 하시고, 특이한, 그러니까 뭐 대화로서 풀어가는 목사님 수준의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찰 제도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왜, 교수님, 제 고등학교 동기의 고려대학교 은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논리를 펼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단서가 탁 나옵니다. 이 책은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왜냐하면 12.12.5.18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 단죄를 했는데, 이것은 공소시효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물어붙인 결과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법치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허화평 이사장님이 이 저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예 첫머리서 그냥 정체를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종결 모델 아예 덮는다. 대한민국이 이럴 수는 없었죠. 두 번째, 화해 모델,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되 모든 불법에 대한 경종을 가리지 않고 형사적 처벌을 일체 포기한다. 아니, 진실 제대로 지금도 규명이 됐습니까? 세 번째가 형사수출 모델, 이것을 김영삼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또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 2차 대전 이후에 기본법 1조에 아예 법치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 체계이다. 이게 아주 그냥 기본법 1조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을 했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독일 히틀러의 그런 잔혹성과 박정희 전두환의 잔혹성과는 차이가 있다 얘기하십니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스투아트부터 시작 기독교 영향, 뭐 17, 18세기 혁명, 뭐 과거 얘기 나오고요. 이거저기 법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히틀러 법이 왜 가능했느냐? 19세기 말 독일 법학자 칼 베르그 봄은 극악한 법리라도 그 형식이 올바르게 제정되었으면 구속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법 실증주의를 확립했다. 이것이 히틀러가 등장하고 반인륜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상적 배경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 법실증주의가 아주 그 뭐 이랬다는 거. 그다음에 나치치하의 여러 가지 법을 소개합니다. 법실증주의 편에 기울어 있던 라드 브루흐가 영국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1945년에 펴낸 5분간의 법 철학에서 정의가 추구되지 않고 실정법이 제정해서 의식적으로도 정의가 부인되는 곳에서 법률은 단지 부당한 법이 아니라 법의 성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저는 입장을 바꾸는 거죠. 라드부르흐, 네, 아주 그냥 라드부르 공식으로다가 변질된 국가 권력, 국가 폭력 이것이 개입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라드부르흐도 반성을 하면서 또 이러한 논지를 펴니다. 이러한 논지로다가 김영삼 정부의 5.18 처단을 비판합니다. 하여간 이 법학자들 이게 다 말장난이죠. 여기 이제 97페이지 나와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 시절에 행해진 불법 상황을 나치 정권에 자행된 불법 국가의 불법 상황 같은 차원에 나란히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라드부르흐가 이 실증주의 법 이론에 그 동의했다가 나치를 보고서 다시 반성하면서 내세운 그 논리를 다시 우리나라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봐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고 하여간 뭐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이라 하여튼 논리는 대단히 아주 정교하고 대단합니다. 하여간 또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참여정부 초반 노무현 대통령의 공세적 검찰과는 검찰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어 모종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공직부패 전담 수사처 실처 뭐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 아예 이 그 법관들도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민주적 통제의 그 권위주의 색채를 어떻게 탈색시킨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고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같은 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표현이 좀 하여간 여기도 이제 자세히 나와요. 이제 권위주의 통치 시간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훈련, 공영 사범, 그리고 대부분의 전두환이 만든 법이 형사소송법이 1986년 12월 18일 날 아니 굉장히 일찍 만들었어요. 아니 이런 걸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81년 12월 31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법들이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중앙선 침범, 사고 차량에 대한 공제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게 다 이제 차량이 증가하니까 이제 만들어졌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83년 12월 31일 날 만듭니다. 80년 12월 18일 날 사회보호 많은 법들이 박정희 시대도 그렇고 전두환 시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정부 수립과 그 대한민국 그 미굴령에서 출발해서 아주 대한민국 역사를 대단히 자세하게 나왔고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있네요.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허정 수반은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수법으로 단행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혁명에 이루어졌던 원인에 대해서 발포 책임자 이런 것을 다 법원에 이제 기소하는데 이 내각제 법원에서 특별법이 아닌
그동안에 법으로 다 처벌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뭐 집행유예, 공소기각, 형면제, 무죄 이런 판명이 나와가지고 국민열이 들끓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게 돼요. 60년 4월 26일 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히려 인한 거죠. 이런 역사적 과정도 민심이 얼마나 들끓나. 김영삼 정부 때도 사실 그냥 뭐 역사적 판단이 맡긴다라고 하다가 노태우 비자금이 나오면서 이러한 것이 급물살을 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고 그 드러나서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혹 요소를 비껴가면서 처벌을 했죠. 그러니까 4.19 때나 김영삼 정부 때나 이 똑같은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5.18 쿠데타 자세히 나오고요. 쿠데타 때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이 틀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을 양산하는데 그 양산한 그 후유증이 지금의 헌법에도 녹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판박이로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육공하고 출범해가지고 개헌안에서 통과됐는데 바로 총선고 하니까 여소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악법을 많이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무민화 조치 뭐 이랬지만 그 와중에도 그좀막 문익환 목사의 무단 방북 사건을 계기로 다 공안 합수부가 창설되어서 아주 굉장히 또 활발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긴급 재정명령 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긴급 재정 경제명령이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소원 그래서 전에 그 책에서 소개했듯이 김영삼 문정부의 결단에 의해서 이러한 공소시효 문제를 헌법전수에서 판단을 기각 그때 당시 판단을 했으면 그 또 논란이 됐는데 기각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이런 거 진상규명위 그 당시에 고 최종길과 허원근 제주 4.3 사태 등등 이러한 역사에 밝히는 내용을 하고요. 참여정부에 이어받아서 과감한 그 권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사법개혁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2004년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회의 형소법 의견이 굉장히 대립합니다. 이 책은 정말 다 내용이 자세하게 돼서 역시 교수님은 다르다.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른 책보다 더욱더 이런 내용 자세한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렸고 독일의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면서도 이 남아공화국의 뭐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남아공화국은 뭐 처벌 안 했나 봅니다. 문민 정부의 독재를 보여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정부도 문민 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세월호와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정부 또한 더하면 더할지 못해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북한의 비핵화, 천문학적인 대북 경제 지원, 4대 항모 해체, 국방, 안보, 환경, 법무, 사법정책 등 관련 중대사에 대한 공론화를 거르치지 않고 스스로 고도저로다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 50 때나 있음직한 언론 통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열거가 됩니다.
아, 하여간 왜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부인가라는 것을 의아했는데 교수님이 직접 이런 걸 써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전 재앙적 대통령에 대한 배경도 나옵니다. 또 이런 것도 비판해요. 19년 3월 1일절 100번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가를 이해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출발이라는 말을 했다. 아, 이거는 뭐 김일성 전집 어디에서 본 듯한 말과 겹쳐서 마음이 불편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37년간 주한외신 기자클럽을 지냈던 마이클 브린이 한국이란 책에서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 혐의에 증명된 바 아무것도 없다라고 책을 썼나 봅니다. 언론인 유근일 씨. 뭐 유근일 씨야 뭐 조선을 보니까. 근데 마이클 브린 이 사람에 대한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놀라운 논리가 나오는데 또 이제는 교수님이지만 이 틀린 논리도 펼칩니다. 수사 절차법에서 피의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면서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는 사법기관인 법관의 판단에 앞서 법률적으로 그에 준하는 무게를 지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률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제가 저 책을 읽어서 알아요.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소를 편의주의 해가지고 검사한테 줬으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논리가 아주 잘못된 논리가 드러납니다. 아주 그냥 국민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이. 뭐 스위스 뭐 형사 절차법을 소개하면서 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칼 슈미트의 결정주의 헌법 이론이 나옵니다. 칼 슈미트 뭐 아주 뭐 이런 책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는 우리 헌정사에 그러한 신뢰를 슈미트가 법보다 국가를 우선하고 일반적 상황보다 예외상황에 초점을 맞춘 법 규정보다 정치적 결정에 우위를 둔 것을 당시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수행 시절에 부산 정치파동,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초법적 비상조치, 12.12 때 뭐 전국 비상계엄 확대,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 긴급 재정명령 해가지고 그 금융 실명제 한 거, 이런 것이 입헌주의에서 임시조치권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칼 슈미트. 하여간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그냥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칼 슈미트가 독일의 법학자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히틀러의 등장의 배경인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집회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시민의 집단 행위로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뭐 저항권, 뭐 국민주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논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사드 배치와 반대하는 시위처럼 퍼싱2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 쪽 배경이 쫙 나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서 아직도 민주주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문민 독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실감한답니다. 요즘에 뭐 대통령 보호의 충성 경제를 보는 의회를 보고
뭐 장재현, 김학의 버닝썬 수사에 온통 매달리는 검찰과 경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뭐 우리법연구원이 뭐 국제인권연구원이 하는 법내 사조직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놀랍습니다. 대통령제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입법부의 고위권에는 속하는 법안 제출권이 대통령한테 있고 감사원, 경찰, 국세청,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인사도 대통령의 영향 뭐 그러면은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을 한번 안을 내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러한 그 마지막에 제가 진짜 궁금했던 여기 자세히 나와요. 미국의 당사자주의, 배심 재판. 쫙 설명이 자세히 합니다. 영국의 당사자주의, 대립법의 직권주의. 그러니까 대립법의 직권주의에서는 참심제가 운영이 되고, 미국은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은 처음에는 대립법에 유사한 뭐 직권 탐지주의 소송구조 표현도 묘합니다.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주의가 요소가 점차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 뭐 이러한 거 뭐 여기 이제 경찰은 자치경찰 뭐 이렇게 지방 분권 이건 얘기합니다. 이건 또 이제 저도 이해하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쪽으로다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로스쿨 제도에 도입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특정 대학의 법정치 편중 현상의 흐름을 되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법민주화는 여러 가지 분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이런 배심제, 참심제 이러한 도입은 이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 요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법과 이러한 논리를 자세히 아시고 역사도 자세히 아시는 분이 그 5.18 전두환 노태우 처벌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는 논리로다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 뭐 이렇게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배운 그 선배님들 뵐 때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이 돼서 그렇게 독재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정말로다가 이렇게 많이 배우신 교수님도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다가 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